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의 의견차 그리고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 극한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숫자로 정치권을 분석해 주시는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님, 그리고 팩트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유튜브 녹화를 하는 이 시각, 지금 이 유전 문제로 인해서 좀 논란이 큰 상황인데, 이 경제성이 있다. 포항 영일만 유전 석유 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6번째 산유국에 위치에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또 대통령이 며칠 전에 직접 발표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조차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담당했던 이제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전달됐던 내용들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 이제 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 같은 지역의 이름을 이제 해양 생물 이름을 붙였어요. 뭐 대왕고래, 뭐 홍게, 방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보니까 홍게 유정은 성공 케이스다, 방어 유정은 압력으로 실패했다 등등 해가지고 이제 몇 곳의 유정 위치 이제 있을 만한 곳들의 성공과 실패 이유들을 쭉 설명한 것 같고요. 동해에서는 이런 유망 구조를 7개를 도출했다. 그래서 이 7개 유망 구조에 이제 우선 시추 순위를 매기겠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장 유망한 유정은 이제 대왕고래라는 이제 명칭이 붙은 그런 유정인데, 거기 할 거고, 성공률이 20%고 상당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액트지오 대표가 이 정도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그 논란이 이제 먼저 첫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우리 박 실장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게 저도 이제 납세자의 한 명으로서 대규모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온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 예. 아브레우 박사에 따르면이죠. 따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최소만 나와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전이 발견되고 우리가 개발을 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만, 자, 유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가능성은 낮은 거잖아요. 하지만 워낙 그 가능성은 낮지만 됐을 경우에 이 값이 크기 때문에 기대값 자체가 높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직접 브리핑하는 게 맞느냐?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성 자체가 일단은 좀 낮아서요. 근데 대통령이 말하는 건 어느 정도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경제성을 확인했을 정도? 경제성이라는 건 비용 대비 효과잖아요. 그게 거의 뭐 똔똔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 정도 때는 대통령이 발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20%라는 그 숫자도 잘 믿지 못하겠지만 20%라고 가정했어도 실패했을 확률이 80%인데 이걸 대통령이 하냐? 그건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말의 효과는 관련 업계의 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철관 업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포항 땅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낮은 확률의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다?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박 시장님한테 반론성으로 좀 질문 좀 몇 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정말 지금 아브레우 박사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정말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는 방법은 시추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제 시추를 하려면 잘 아시지만 한 번에 뭐 1,000억 원씩 들기도 하고, 5개 뚫어가지고 하나 성공하면은 정말 그건 우리가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 그 과정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바다 심해니까 거기 뭐 시추선도 띄워야 되고, 그 시추선 빌리는 비용도 막 되고. 근데 이거를 시추를 해서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다.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년, 적어도 4, 5년은 걸리거든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통령이 발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 그러면 정부 대통령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이 발표하든지, 원래 이 정도면 물리탐사 결과를 가지고는 그냥 보도자료 하나 내는 거예요. 아니면 석유공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대통령이 이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확 발표하는 전례는 없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 유수의 자원개발 국가들도 그렇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 칼칼칼칼 나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부의 석유공사의 석유 시추 계획을 승인한다. 그러니까 시추 계획 승인을 대통령이 발표한 거지 콸콸 난다고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부산 엑스포에 우리 정부가 도전한다. 이거는 그러면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죠. 부산 엑스포 도전한다는 성공 거는 확률이 떨어지는데. 약간 이거는 취업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홍보나 이런 데 돈은 뭐 5천억 정도 예상이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취업의 문제예요. 국민을 이제 붙잡고 해보자 이런.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도전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는 지금 투여한 게 부산 엑스포를 알리는 게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할 수 있다. 부산 그렇죠. 엑스포 같은 그래서 경우는.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유전은 대통령이 취업한다고 없던 석유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확률은 산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모르죠. 원래 10% 미만이어도 저는 충분히 탐사 시추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거냐면 원래 기대값이 그러니까 워낙 유전 높기 개발이지.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이 낮은 것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적절하느냐. 그리고 이제 물론 전제로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액티지오라는 회사의 신뢰성이 의문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20%의 자료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너무 의혹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이제 야브레 예. 박사가 기자회견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내용이 해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의혹만 더 쌓일지 좀 봐야겠습니다. 홍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발표하면 안 되는 사안이었나요? 조금 전에 부산 엑스포의 경우는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이 이 발표하기에 저도 부적절을 하다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발표를 하더라도 단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를 정부보다는 부산시에서 주체를 했어야 됐다는 게 그게 문제겠죠.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은 내가 이전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군 출신 지도자와 검찰 출신의 지도자의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군 출신들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이렇게 할 거지만 역대 집권 보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대통령 군 출신 대통령 때 보면은 내각의 권한이 제일 컸습니다. 오히려 반권위주의, 반독재, 군부독재를 이야기하고 들어선 YSDJ 이후 정권이 보면은 내각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군 지도자들의 양성 과정을 두고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검찰 출신의 어떤 경력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는 군과는 좀 달라서 이것이 대통령실 이 중심으로 국정을 끌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장관급 정도 선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더더기나 이 경우는 지금 두 번째 무슨 문제가 또 하나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두고 이 예산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예산도 이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국회 승인은 꼭 만약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면 자체 예산이 그런데 이제 그게 자체 예산 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워낙 큰 없습니다. 규모니까. 왜냐하면 석유공사의 부실한 문제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그 통치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업을 놓고 볼 때 원활한 추진을 놓고 본다면은 전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힘을 실어준다는 개념으로서의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정쟁화시켜버릴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정쟁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야당들은 보기에는 이제 문제 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기는 좀 부적절했다. 차라리 뭐 담당 장관이 뭐 산자부 장관인가요? 그쪽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예, 그쪽이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예.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맞았냐? 아니면 이제 우리 홍 소장님 말씀처럼 장관 정도가 발표하는 게 낫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이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만약 이제 그게 성공한다면
역대 다른 정권이었어도 아마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물론 이제 정보 관계자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 발표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정 현안 브리핑제를 첫 번째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를 대통령이 발표했느냐. 요거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20%의 성공 확률이 계산이 됐다. 그러면 전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건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유 가스 개발 운영 업체인 호주의 우드사이드 업체가 예. 이 광구를 똑같은 광구입니다. 8하고 6-1 광구. 똑같은 광구인데 여기를 15년간 탐사를 했어요. 조광권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유공사와 5대5로 나눠 먹는 구조예요. 그냥 먹는 것만 아니죠.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는 투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 먹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15년 동안 탐사를 하다가 야, 여기 진짜 없다. 그래서 22년 말에 이 조광권을 포기합니다.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고 사실은 발을 뺐어요. 돈만 계속 헛돈 들어가니까 발을 뺀 거죠. 여기는 직원이 4,500명 이상인 곳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탐사한 자료를 받아서 직원이 한 명인 미국 휴스턴의 한 가정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 액트지 회사가 물론 여기에 빅토르 아브레우라는 박사는 예, 예. 유수의 이 자원 개발 업체 엑슨모빌 석유지만 이쪽이 자원 개발 엄청 많이 하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간부로 지내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냥 그런 쪽에 퇴직한 전직 직원입니다. 그분이 혼자 물론 네트워크로 몇 명이라고 서너 명입니다. 쭉 자료를 재검토해서 갑자기 여기는 2,000조 이상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20%다.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제 조건은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업체는 바보라는 얘기예요. 산업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의 합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광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빠졌다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 개발에서 20% 확률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100% 기준으로 20% 낮은 것 같지만 이건 꽤 높은 로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확률이. 왜냐하면 기대값이 되기만 하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대값을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20% 확률인 광구에 조광권을 포기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회사가 15년 동안 직접 탐사를 같이 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자기들이 찾으려고 돈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못 찾은 구조를 그 회사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1인 회사가 찾았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아브레 박사가 엄청나게 권위자이고 실력이 있으면 이분이 언제 그 엑소모빌을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이 액티즈라는 회사를 창립하거든요. 창립자예요. 작년 우리나라로부터 용역을 받기 전까지 연평균 매출이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독립을 했으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컨설팅비가 그것밖에 못 받을 것인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뭐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의 얘기인데 일단 이제 우드사이드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 박 시장님이 잘 설명해줬고 산업부 입장도 했으니까 그거는 이 대표 그러니까 이 아브레오 박사는 미국의 이제 라이스 대학을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는 이제 세계 겸임 교수죠. 예. 예. 세계적 이제 졸업도 그런 거예요. 예. 예. 세계적인 대학이고 자기도 인정을 한다. 에너지 쪽으로는 아주 명문대다라는 걸 얘기 좀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휴스턴의 가정집에 조그맣게 이제 있는 본사가 있는 거 직원도 이제 1인 기업이다시피 한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이 최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런 휴스턴에 가면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부티크 형식으로 조그맣게 이제 하고 주로 이제 원격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각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과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조그만 규모의 이런 컨설팅 업체들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형태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출 부분은 뭐 이건 그냥 그 자료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예, 요 정도는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하고 이제 그다음 설명을 좀 가겠습니다. 이 대통령 발표를
이제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낮은 지지율의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올 초에 이제 자기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뭐라 이제 자원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이걸 또 따라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또 의구심을 갖는 야당 인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선생님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국면 전환용 지지율을 좀 바꿔보려고 대통령이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한 해석이에요? 아니면은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공시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재 대통령실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는데 야당에서 저렇게 공시를 취할 수 있는 빌미를 줄 필요는 없었지요. 실제 그것이 뭐 나가서 지금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내가 그 회사의 지금 상황을 지금 뭐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까지도 파악 못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가능성이 그만큼 하더라도 이 지금 여기 컨설팅사의 모양새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현재 21%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지지율이에요. 두세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째는 뭐가면 역대 최저 지지율입니다. 2년 차에서 21% 지지율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뭐 노태우 대통령 때 뭐 28% 이야기하지만은 그때는 같은 갤럽에도 조사 방식이 좀 달랐어요. 5점 척도라해서 보통이다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가면 지지율이 많이 낮게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마 2년 차 무렵에 이 조사 방법을 바꿔요. 뭐 모든 조사 기관이 보통이다 빼고 이제 갤럽은 그거를 주관식으로 보통이다라는 거는 별도로 분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 있는데 2점 척도로 어쨌든 짝수냐 홀수냐 문제예요. 그걸 불러줬냐 안 불러줬냐 문제인데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을 지금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28%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40%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빼고 나면은 이 무렵에 가장 낮았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게 33%예요. 거기에 비해서도 12%포인트가 낮습니다. 굉장히 낮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하면은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거의 2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반등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하락 이후 지금 지속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2개월입니다. 고착하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시계가 정하는데 바이든 발언 사건 날리고 사건일 때 24%가 나왔었지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이 발언의 일회성의 성격이 커요. 자꾸 논란이 되더라도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20%대 초반에서 지금 두 달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마지막 조사에서는 다시 좀 더 떨어지는 형국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즉 달리 이야기해서 고착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심각스러운 상황이랄 겁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 대통령에서 이런 지지율 반등을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 다른 희망을 갖고서 돌파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비판을 할 빌미를 준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사실 이게 최초 보고된 건 이제 지난해 말에 이미 이제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자칫 이제 총선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야당의 파상 공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신중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이제 총선이 끝난 이 시점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분들 주장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이용할 생각은 처음에는 안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통령실이 이걸 뭐 최소한 어쨌든 최소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최근에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른바 천공에 따른 음모론도 있지만 그건 음모론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천공이 건 안 미리 되고 알려준 대로. 예. 그건 음모론인데 제가 언급할 바는 못 되고 추정컨대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에 24번인가요? 민생 토론회잖아요. 예. 대부분 수백조 그걸 이제 물론 민간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다 합치면 수백조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총선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실제 여권에서도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이런 게 확실히 있었어요. 요 정도 건 있었으면 전 발표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거꾸로 예. 생각을 하는군요. 예. 그건 그 뒤에 민생 토론회 대통령이 총선 뒤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인가 했거든요. 그 뒤에. 그때 뭐 3, 4일 한 번씩 했어요. 총선용이죠. 누가 봐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기간 동안 나와 있던 거 보면 그냥 드러나잖아요. 총선 전에 행했던 민생 토론회 수와 지금의 수를 비교하면 뻔히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었으면 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히려. 네. 예. 그렇죠.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지난 총선을 이렇게 패배하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시 굳이 다소 예. 오히려 어느 뭐 특정 시점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 어떤 시점에서는 이길 거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굳이 이기겠다고 해서 이 카드를 써서 쓸 필요가 있겠냐. 뭐 예를 그렇게 들어 생각할 이런 수도 놀라운 있군요. 부분도 있고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에 되고 총선에서 낙관적으로 봤다면 굳이 이 카드를 쓸 이유가 없었겠죠. 당시 이제 제가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 여권이랑 대통령실과 약간 총선 전망을 보는 게 총선 일주일 정도 달랐는데 여권에서는 90석도 안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여의도 연구원 자료로는 총선 직전에 상당히 암울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급하게 뭐 부산에서든 유세를 상당히 많이 늘렸고요. 근데 당시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은 좀 더 낙관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130석 정도 낙관적으로 본 숫자가 이긴다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낙관적으로 그거는 총선 후 예, 막 예. 다가왔을 때 이야기고 이제 만에나 진짜 이 이제 낙관적으로 보다가 막판에 비관적으로 분위기가 흐른다고 해서 보름 한 달 남겨놓고 이거를 발표한다. 그거는 진짜 힘들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예. 저는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뭐 제가 경제산업부를 출입하면서 자원개발 쪽도 잠깐 담당을 했었는데 물론 오래전입니다. 예.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의 경우로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발표될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에 대한 숫자 20% 최대 140억 배럴의 숫자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석유공사가 연말부터 자체 자원 개발에 대한 의사를 상당히 높게 내비칩니다. 원래 적자가 누적 적자가 많다가 예전에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2008년 이후에 자원 개발 시기에 석유공사가 정부의 자원 개발을 주도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 그게 다 해외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베스트 같은 사건이 있어요. 몇 조를 투자했지만 몇십억 건졌거든요. 언론의 질타를 강하게 받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요때쯤인데 강하게 질타를 받아요. 그래서 적자도 많았기 때문에 자원 투자를 다 줄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 흑자가 났어요. 해외에 이제 여러 군데 투자했는데 그 중에 성공한 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흑자가 나고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의 최근의 메시지, 작년부터의 메시지를 보면 국내 동해 가스전에 대한 자원 개발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금 보면 22년 말에 우드사이드 호주 개발업체가 이거 없네, 전망이 없네 하고 빠진 다음에 제가 이건 제 추정인데 석유공사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뭔가 희망을 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우드사이드가 했는데 없다고 본 자료를 그대로 그 액티주에 맡겨서 액티주에서는 있네 하고 한 겁니다. 유망하다. 숫자도 엄청 커졌어요. 근데 이 숫자 커진데도 제가 의문을 품는 건 이미 올 2월 23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2031년까지인가요? 24개의 탐사 시추공을 동해에서 뚫겠다. 나왔고 1,000억씩이라면 2조 4천억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리고 당시 석유공사 자료에 따른 표에 예상 기대 수익은 11조라고 나와요.
그 전에 광고 6-1 광고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경상북도가 20여 년 쓸 수 있는 가스를 발견했다. 2019년 자료인가요? 석유공사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쭉 탐사한 업체가 경상북도가 20년 정도 쓸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걸 갑자기 뒤에 우리나라 전체가 29년 쓸 가스 그리고 전체가 쓸 4년의 석유 엄청나게 숫자가 뻥튀기가 됩니다. 그럼 중간에 뭔가 새로운 팩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거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탐사를 했던 것들은 세계적인 업체 우드사이드가 22년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같이 들어간 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여기도 물리 탐사할 수 있는 그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장관 얘기가 분명히 유수의 기관에서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고 한 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에요. 여기도 검증에 참여를 안 했어요. 석유공사 해명을 보면은 그 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 한 명도 이 액트지오의 분석을 검증하는데 예. 교차 검증하는데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석유공사 쪽으로 그런가요?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질자원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이다 이렇게 예, 처음에는 예. 얘기를 했고 예. 그렇지만 그 소속 연구원은 참여했다라는 게 또 석유공사 주장입니다. 이게 누구 말이 근데 맞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검증을 하려면 제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22년부터 지금까지 변한 건 챗GPT밖에 없어요. 기술이나 이런 거. 그러면은 예. 이걸 아브레우 박사가 챗GPT에 물어보지 않고서는 뚜렷한 변수가 없이 갑자기 왜 올 2월에도 석유공사 자료에 예상 기대 수익이 11조 원이라고 돼 있던 걸 왜 갑자기 2,200조까지 늘어났는지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석유공사 물론 아브레우 박사가 맞을 수 있고 석유공사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업비밀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아브레우 박사가 자신들이 검토했던 자료는 기존에 발표했던 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자료다라고 이제 입국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말할지 예. 우리 이제 말씀한 대로 호주의 이제 우드사이드사가 검토했던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재검토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가 검토한 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거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게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자기 자금이 들어가서 같이 탐사를 하던데요. 그러면 최대한 뭘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자료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제가 성립하려면 뭐냐면 우드사이드의 바보 같은 관리자가 바보 같은 일을 했었다가 있어야 예. 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 이 모든 전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자료인데 여기는 얘는 못 보고 아브레우는 그중에 새로운 자료를 받았는지 그럼 석유공사가 왜 우드사이드는 안 주고 아브레우는 줬는지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은 있죠. 우드사이드는 조강권 50%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앉을 수도 있죠. 이거 대박 자료인데 얘네한테 주기 싫어. 그럼 빼고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그건 뭐 알겠습니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좀 보고 예. 조금 아마 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깊게 논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